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의 김중입니다. 저는 그 AI가 포항을 혁신시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포항을 혁신시킬 만한 AI 기술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AI 기술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공개되어 있고 소스 코드까지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AI를 가지고 혁신하기에는 충분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이 완전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AI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한다면 충분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근데 실제로 AI를 가지고 혁신을 일으키려는 수많은 회사들과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어려움을 겪었고 그중에 적지 않은 시도들은 실패를 했다는 거죠. 왜 실패를 했는가라는 거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AI라는 그 불완전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랐다. AI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AI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다. 뭐 이런 점도 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투자의 양이나 지속이 부족했다라는 점도 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원인을 기술 자체에서 찾는 것보다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응용에 대한 어떤 부재 이런 쪽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쓰고 하나의 빈칸을 뒀습니다. 저기 있는 단어들은 AI의 성공 요건들입니다. 네, 누구나 아시겠듯이 AI에서 중요한 거는 인재,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중요하다, 스케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스케일이 클수록 AI는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AI는 보통 기존에 있는 그 산업하고 연합을 이루어서 곱하기를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크면 클수록 AI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기술 개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지금 그걸 이용해서 구체적인 혁신을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을 넘어서서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이냐. 여기에는 기획도 들어가고 구현을 위한 전략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케일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포항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 포항에 포스코가 연 70조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25조, 그리고 에코프로가 약 7조 정도의 연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한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러한 기반 산업들과 연합을 통해서 AI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성열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인지항사팀장 성열범입니다. 저는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22년 말에 이제 챗 GPT 이후에 AI 이제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가도 저희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그쪽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적 관점에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AI 생태계 조성,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중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AI 기술력 확보,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활용 확산과 함께 아까 교수님께서도 강조해 주신 AI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 대책,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산업 육성을 통해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AI 솔루션 개발하고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당연히 필요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려면은 컴퓨팅 파워 확충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기저에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생태계적인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생성형 AI 개발 등을 위해서 원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지금 구축하는 걸 진행하고 있고요. 뭐 H백으로 다들 알고 계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민간이 AI 연구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확산 지원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핵심 기술과 기술 확보 정책입니다. AI 기술 패권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1,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3위권에는 뭐 캐나다, 싱가폴, 뭐 영국, 뭐 우리나라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패권 경쟁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 저전력 AI 기술 확보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기기에서 AI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키는 게 저희 기술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전력 고율의 국산 AI 반도체 기술 확보입니다. 예, H백으로 대변되는 학습용 그 가속기가 있지만 그걸 실제로 추론하고 활용하는 쪽에서는 저전력의 고효율 국산 반도체가 향후의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지금 상업화 정도 얘기도 아까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AI 활용의 일상화, 기업의 AI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정부 행정 그리고 국민 일상에 AI를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 이미 구축한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이용과 AI 도입을 위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신뢰성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기반 조성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21년도에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안내서를 개발해서 배포한 바가 있고 기업이 스스로 AI 윤리 준수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지금 뭐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AI 기본법을 통해서 산업과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현재 국가 전체적인 힘을 모을 수 있는 국가 AI 위원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범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이나 정책을 좀 잘 서머리해 주셨고요. 김선수 아마존 웹 서비스 인공지능 머신러닝 사업개발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수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B2B 비즈니스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 굉장히 많이 만나 뵙고 있고 그 기업들이 이제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지금 활용해 가고 방향을 잡고 있는가를 저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져온 부분은 두 가지 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어떻게 이 생성형 AI 최근에 이제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로 새롭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기업들이 이 니즈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 두 가지 그 내용을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부문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지금 저희 기업들 사용하시는 그런 사용자들이 이 네 가지 영역으로 활용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의 그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기술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업무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효율성을 늘리는 부분들에 집중을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회사의 어떤 그 고객들이나 엔드 유저 대상으로 했을 때 이 그 회사의 컨텐츠를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그 고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고객 경험을 조금 더 다르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씩 이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7월 달에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 글로벌 행사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 페이지만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2B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가 어떤 기술을 좀 많이 그 기업들이 찾으며 이런 기술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데, 이 네 가지 부분을 좀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발전한다라는 걸 메시지를 내기는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하나하나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생성형 AI 모델 자체가 여러 가지 모델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모델을 또 각 기업들이 본인 그 산업과 그 회사와 아니면 그 기관에 맞춰서 쓰고자 하는, 최적화해서 쓰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똑같은 모델을 썼다면 이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형태로 그 기능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인 튜닝을 되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어떤 기술들을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문제들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적합한 그런 답을 이끌어내려면 저희의 데이터를 잘 연결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확실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결 성능 강화, 그리고 계속 앞에도 말씀 주셨지만 그 리스폰시블 AI라는 관점에서 이 그 AI 기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나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니즈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특정 AI의 판단이 됐다면 이거를 뭔가 좀 다른 형태의 그 다음의 형태로 뭔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적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시설물을 조금 접근을 한다거나 제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네 가지로 저희가 기능들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시간을 끌면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이런. 예, 우선 포항에서 세계지식 포럼을 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몇 년째 세계지식 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오게 돼서 참 좋아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좀 지방에서 개최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뭐 짚었던 얘기들과 좀 중복되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참 AI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뭐 앞서서 기조 강연에도 얘기 나왔던 알파고라든지 이런 걸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뭐 AI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저는 뭐 하나의 기업이나 연구소는 AI의 기술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AI를 선도하는 도시나 국가, 사회가 된다는 거는 조금 더 넓은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선 발제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포항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뭐 앞선 산업 인프라 외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있고, 이분들이 AI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폭넓게 고민할 수 있는 게 포항의 경쟁력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기를 먹고 자란다 이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지어서 전기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 쉽게 떠오릅니다. 근데 뭐 저전력 반도체 같은 신기술도 있겠지만요. 지금 해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발전은 이루어지는데 송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관련 없는 기술 같아도 결국은 연관이 되는 배후 기술입니다. 가령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을 하면 이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 포항이 상당히 앞서서 나갔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것들도 여전히 이 AI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이 사회나 도시가
고민하고 함께 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AI 시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AI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을 다 함께 어떻게 같이 디지털 사회가 누리는 많은 혜택을 보게 할 것인가도 역시 AI를 선도하는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 대선인데요. 가짜 뉴스라는 얘기들 되게 미국 대선 때 많이 나왔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판독하는 기술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딥페이크라는 것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AI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매일경제에서 나오는 미라클 레터라는 걸 참 재미있게 보는데요. 이번에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몇 분한테는 개인적으로 사갖고 지금 놔드렸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AI 시대에 대한 이 통찰력을 많이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기자분이 또 저런 책을 쓰셨던데 두루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법이나 규제 역시 정부뿐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거 외에도 AI 하면 포항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포항이 갖춰야 할 경쟁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중 원장님께 먼저 여쭙게요. 최근에 인공지능 거품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계도 있다고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공지능 거품론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성능이 기대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일단 성능 관련해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AI는 잘 못한다, 이게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AI가 나오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AI가 이런 것도 못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옛날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AI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할루시네이션 말고도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일부는 근본적으로 극복이 쉽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목표는 완벽한 지능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느냐입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이제 허점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전문가보다 못할 수는 있지만 일반인보다는 분명히 뛰어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언젠가는 그것도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보다 여러 분야에서 잘하는 AI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오픈 AI가 작년도 적자가 7,500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 한 5조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초거대 AI의 비용이 드러나면서 나온 이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수 있다는 생각 아무도 못했습니다. 근데 린드버그가 한번 건너고 나서 지금 비행기가 대중화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빅테크가 하는 일은 그렇게 어떤 장벽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게 성공하면 점점 대중화되고 가격이 다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AI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성열범 팀장님께 여쭐게요. 저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이 출장도 다니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들은 국가에서 인공지능 투자한다고 하지만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비라든가 인프라도 그런데 지역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투자나 정책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부 정책적인 큰 기조를 말씀드린 거였고, 실제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교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그쪽으로 모든 AI 인력들이 몰리고, 사실 심화가 그러니까 모이는 현상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클러스터 효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AI 범용이라든가 그런 서비스 계열의 서비스가 AI 모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특화가 되고 가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AI를 지역에 확산시키는 쪽의 정책을 또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지역 주력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그 강점에 AI를 접목시켜서 결국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또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좀 다른 도시를 언급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광주 같은 경우가 좀 AI 쪽이 아직 뭐 그 접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그 AI 생태계를 위한 초기 시작을 한 20년부터 조금 시작을 해서 그쪽에는 이제 AI 관련 창업이라든가 그리고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가고 있는 게 있고요. 사관학교라고. 그 외에 뭐 데이터 센터도 좀 일찍이 구축하고 해서 조금은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역시나 아직은 산업적으로 이렇게 접목하는 부분은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인데, 이제 어느 지역이건 각자의 주력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래서 현재 그 광주 지역 외에도 강원 쪽은 의료 쪽으로, 그리고 네, 영남권 쪽은 제조 쪽으로 저희가 작년에 뭐 신규로 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가고 있고, 호남 쪽은 농업 쪽으로 또 이미 그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서 가고 있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결국은 AI가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라고 정부는 보고 있고 지역 확산 정책을 펴고 있고, 지역 주력 산업을 융합하는 쪽이 그 포커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선수 담당님께 여쭙게요. 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은 최근에 그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마존 최근에 이제 AI 기술들을 활용한 사례들 몇 가지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생성형 AI 특히 저희 이제 실제 업무를 이미 비즈니스 하고 있고 원래 하던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굉장히 가속화하는데 실제 그 생성형 AI를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작년에는 아마존닷컴에서 셀러들이 제품을 이제 판매를 많이 하게끔 잘 하게끔 도와줄 때 그 셀러분들이 자기의 제품들을 이제 올려놓고 그걸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설명글을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실 글 쓰는 걸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주요 사항이라든지 뭔가 특징들만 잠깐 간단하게 적으면은 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 내용들을 아예 초안으로 딱 만들어주는 기능을 작년에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마존닷컴에서도 여러 가지 원래 있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차별화하는 형태로 AI 기술들을 하나씩 접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올해 2월, 3월달에 나왔던 루퍼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어떻게 보면 쇼핑 도우미입니다. 그걸 눌러서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비교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이라든지 후기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을 하고, 그분이 그 이제 물어보는 분이 뭔가 다른 후속 질문할 때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이끌어내고 이 쇼핑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저희 무인 쇼핑하는 아마존 고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원이라든지 이제 그 손바닥 결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AI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생성형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성능들을 강화시키는 부분들도 역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개별 질문 마지막으로 정우성 교수님한테 여쭐게요. 정 교수님은 포항공대 교수이시기도 하시고 또 정부의 주요 위원회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데,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특히 인공지능 쪽이 발전하려면 그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프라는 항상 많은 분들이 인재와 더불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포항시가 그 정부로부터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좀 우리가 포항의 인프라가 좀 갖춰지고 그래야 인재들이 좀 더 그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포항이 머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이러면 데이터도 많이 모이고 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데이터나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라 조금 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정부에서 나오신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뭐 강남 판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건 그런 쪽에서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면 그거 외에 AI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텍을 비롯한 포항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 인재 양성이라든지 인재를 담을 수 있는 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양성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수도권에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깔때기처럼 빨려 들어가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조금 많은 한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먼저 유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학의 이 크기를 좀 키운다든지요. 대학의 교수라든지 아니면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키우고 이분들이 다시 양성을 더 많이 하고 여기서부터 선순환을 갖고 오는 즉 공적 영역에서 부터 좀 인재를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